예, 시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가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면 6개월 연속 올랐거든요. 6개월 계속 이제 올라갔고, 특히 뭐 4월은 제가 이제 4월 증시 전망할 때 보통 4월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더라,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뭐 배당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 수월해지는 그런 양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기 끝나면서 대체로 이제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에도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간 단위로 보면 뭐 그 흐름대로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주 단위로 보면 후반부에 좀 약했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하락한 거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작년 3월 이후에 코스피가 2주 연속 하락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다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좀 특이하게 밀렸던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수 위치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2월 마지막 주 이후에 주간 단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주 하락폭만 놓고 보면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예, 뭐 인도, 대만 정도 올라가고 그 이외의 국가들은 하락하긴 했지만 대체로 1% 정도 전후 하락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지난주에만 4.2% 하락했잖아요. 가장 크게 밀렸고, 특히 대부분 업종에서, 예, 업종 전체를 쭉 나열해 봐도 주간 단위로 보면 뭐 한두 업종 정도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업종이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실적 좋고 지표 좋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제 불거졌던 거고, 뭐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호재가 있었어도 호재를 대부분 반영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조달 문제, 코로나 등의 변수가 투자자들에게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 수급도 좀 불안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코스피를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 평균 하락 종목이 488개였고요. 상승 종목이 373개. 그러니까 하루 평균.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하락 종목이 110개 정도 더 많았어요. 근데 코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평균 하락 종목이 851개, 상승 종목이 878개였거든요. 거의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육박할 정도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지난주 코스닥을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3200, 1000포인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부담이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증시 주변을 좀 점검을 해보면서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거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지표와 실적은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주들 실적 예상치 다 상회했고, 우리나라 뭐 포스코, LG화학 이런 기업들은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잖아요. 뭐 하이닉스도 실적 괜찮았고, 또 우리나라 미국의 GDP 역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서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투자들은 이런 지표 호전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됐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상승 동력이라기보다는 이미 증시가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 그동안에 이래서 올라왔구나라는 거로 설명하는 지표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의 반응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뭐 테슬라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하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뭐 비트코인 팔아서 번 돈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조달 문제 때문에 생산량을 올해 과연 채울 수 있을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애플도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있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하게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포드 같은 경우도 절반 수준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기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또 알려지고, 또 고객사들, PC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늘리고 있다더라, 그럼 향후에 주문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여튼 갖다 붙이면 핑계가 되는 게 다 생겼어요. 뭐 이게 저렇게까지 걱정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 붙이면서 밀렸죠. 근데 특히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거는 워낙 호황을 기대하는 업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업황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조금 신중해져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였죠. 그렇지만 업황이 꺾였다라는 논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완전히 뭐 전기차 시대가 끝났다라든가
반도체가 이제 안 팔릴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일시적인 어떤 수급 현상으로 일단은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지표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눌렸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주 후반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좀 예상치 하회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 하회했는데 그 이후로 뭐 이제 몇몇 국가들의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원재료 가격의 문제, 또 조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 영향을 줘서 투자자들이 2분기에는 기업들이라든가 경제 성장이 좀 둔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을 좀 건드려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어서 이제 증시가 조금은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핑계는 좀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그냥 일시적인 거고 결국엔 수요가 늘어날 거다. 백신이 접종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쪽에는 저점 매수가 들어올 거고, 아니다. 이거 걱정해볼 만하다. 불확실성 생겼다 하는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추세를 바꿀 정도 재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 그러니까 조금 흔들렸다 다시 갈 거냐, 그냥 바로 갈 거냐, 요 정도로 보는 거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41.1% 증가했잖아요.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올 때 이제 증권사에서 삼성증권이 4월 수출이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41% 나왔고, 그러니까 주력 품목들, 반도체 30% 이상, 자동차가 73%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15개 주력 품목과 9개 주요 지역이 모두 수출이 증가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외 환경이 개선됐다라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수는 감안해야 돼서 뭐 변동성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뭐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정책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FMC 보면 이제 결과는 예상보다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됐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의 별명이 이제 인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옐런 의장 때부터 약간 인둘기적인 면모가 있는 의장들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거든요, 두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에서 뭐 연내 테이퍼링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우려감을 불식을 시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에 카플란 델러스여는 총재가 뭐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부 어떤 의견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계속 이제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유동성이 만약에 이제 축소되는다라고 걱정했던 게 물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문제에 대해서 불거지면 누를 수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적어도 테이퍼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수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 때문에 곧바로 뭐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든가 이렇게 되진 않고, 적어도 이제 단기간에는 적어도 상반기 또는 3분기 초반까지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카플란의 발언 나오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이 연출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금리라든가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책 자체는, 연준의 정책은 카플란 같은 사람들의 발언이 몇 명이 나와서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노이즈 이상의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을 보면, 바이든은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선거 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후 이제 임기 100일까지, 이제 그 100일까지 기간 동안 1953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후에, 그 다음에 취임 후 기록으로 보면 100일 동안 상승률은 역대 2위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2위거든요. 10.12% 올라서, 역대 1위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왔는데, 루즈벨트 때 1933년인데 그때 초반 100일 동안 79%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튄 거고, 이거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2위가 이제 10% 100일 동안 올라간 거거든요. 바이든이 연이어 계속 정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미국의 가족계획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달러를 공급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임기 1년차에 미증시가 대체로 다 올라갔잖아요. IT 버블 터졌을 때 빼고는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경기와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일부에서는 이제 부작용 반대 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증세가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증세되면 기업들이 좀 불편해한다. 또 이제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반박 논리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의회가 이제 예정돼 있는 발표한 수준대로 이제 증세하지는 않을 거다. 그보다 훨씬 낮게 증세 규모를 이제 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대상도 미국민 전체로 보면 1%, 그리고 이제 현재 증세 대상이라고 추정하는 것 중에서는 뭐 외국인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는 한 30%만 증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본이득세라든가 이런 대상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래서 기업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걸 하면 기업의 사업 환경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뭐 증세에 따른 어떤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무디스는 오히려 뭐 2024년도까지 GDP가 1.5% 올라가는 동력이 되고 일자리가 240만 개 정도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연준의 정책, 바이든의 어떤 정책 이런 거는 뭐 봐서는 이제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는 내용들인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따른 뭐 일부 논란들, 다음에 이제 뭐 연준도 마찬가지로 일부 소수 의견에 따른 어떤 논리는 있긴 하지만 뭐 추세를 뒤집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코로나가 중요한 변수로 부각이 됐죠. 인도에서 하루 확진자 40만 명 이제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 보면 아마 실제로는 100만 명 이상 확진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긴장감은 이게 이제 인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확 번졌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도 특정 국가에서 저렇게 번지면 주변으로 다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인도를 고리로 해서 연결되는 경제 권역에 있는 나라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글로벌 성장 지표가 둔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일부에서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도, 브라질 이런 데서 하루 사망자 수가 지금 3,0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진자 수 자체는 그렇게 데미지를 주진 않는데 사망자가 늘어나면 통제라든가 이런 걸 되게 강화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는 우려감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되게 부담이 되고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어떤 뉴스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이제 접종 목표했던 성인들 대상으로 접종 목표를 했던 수치가 거의 도달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화이자에서는 공급량을 1년에 뭐 30억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을 완전히 그냥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 막기 위해서. 초기다 보니까 백신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나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움켜쥐고 안 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국이 어느 정도 되면 설령 부스터샷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백신이 이제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넘어갈 거다. 이미 이제 유럽 쪽 백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선진국, 여기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신흥국 순서로 백신 공급이 늘어나는 게 될 텐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머릿속에 그거를 갖다가 늘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접종 속도가 1차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나라 쪽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코로나 추이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 접종이 3분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를 조금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쇄시켜줄 것으로 현재는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막아낼 수도 있는 재료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이라든가 인도 수치 같은 경우는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인도 인구가 워낙 많고 또 이제 올림픽에 지장이 생긴다 이거는 상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이 경제적인 후유증이 되게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엔화가 또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뉴스는 뭐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백신 공급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방향을 뒤집을 정도 사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조정의 강도를 결정하는 정도의 사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수급이 복잡해졌는데 그 지난주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간 단위로 순매도가 됐잖아요. 근데 월간 기준으로는 이제 순매수긴 한데 이게 한때 3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됐다가 그 4월 순매수가 3,716억으로 확 줄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관은 지난달에 5조 8,400억대 거의 6조 원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해버렸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들이 받아주다가 한 2주 정도 매도하면서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벤트들, 뭐 FMC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를 했거든요. 뭐 수요일마다 선물 10,000계약씩 막 때려내리고 이런 형태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투자들이 안 그래도 공매도 재개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수급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9,497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두만 가지고 9,353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에 거의 한 90%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이닉스 2,400억 매도, 모비스와 기아를 각각 2,300억,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한 거는 거의 한 종목 몰빵이었어요. LG화학 하나만 7,0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 팔아서 LG화학과 그 다음 순위에 이제 금융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매수한 거예요. 근데 전차 군단 팔고 뭐 이제 이 시가총액 높은 어떤 종목군들을 팔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LG화학이 열심히 올라가도 또 금융주 올라가도 뭐 지수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구도를 보여줬죠. 추세 이탈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뭐 유동성 추이라든가 이런 거 볼 텐데 연준의 저금리 정책, 양적완화 유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국내 성장 전망치라든가 기업들의 이익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매도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수급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긴 하지만 속도의 조절은 있더라도 아마 지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외국인들을 비롯해서 수급의 변수가 되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혹시 공매도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데 과거 국내 사례라든가 뭐 해외 사례 보면 공매도가 지수 하락의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시기마다 달라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는데 다다음에 넘어갔을 때는 공매도 재개 후에 좀 하락한 사례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재료 때문에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반드시 시장이 뭐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면 뭐 그 이후에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 주에 한정돼서 얘기한 거고 그 이후에 시장이 내려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일시적인 어떤 종목들별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근데 그게 이미 이제 선반영돼서 이제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불확실성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국면.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게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오히려 공매도 했다가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업종별로의 문제로 봐야지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에 대한 문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는 다 괜찮은데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걱정스러운 건 많고. 근데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이제 주도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화학 업종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면서 박스권 돌파가 안 되고 3,200이 다시 벽이 되면서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3,200포인트만 되면 어쨌든 못 올라가는 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밥값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2월 이후에 주봉상 양봉이 2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하락. 그리고 3월 이후에 주봉에서 양봉 나온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4월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전체로는 순매수였지만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8,200억을 팔았고 모비스를 4,800억을 팔고 기아차 3,100억, 삼성 SDI 3,100억, 하이닉스 2,200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을 워낙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순매수한 거는 LG화학 8,400억, SK텔레콤 4,000억, 포스코 2,000억. 그러니까 이 정도 샀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지난달에 삼성전자 하나만 2조 4천억을 팔았어요. 예,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네이버를 각각 6천억씩 팔고. 그러니까 대형주에 워낙 큰 매도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고 이 종목들이 꺾였나 보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니까 더 불안해지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못 올라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공매도를 친다? 이게 코스피 어쨌든 200 안쪽에도 공매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연 될 거냐? 이거는 또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도 재개가 수급의 반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지. 그러니까 공매도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오게 된다라면 눌렸던 전차로 갈지 아니면은 그동안 세게 움직였던 철강화, 건설 뭐 이런 쪽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번 주에 보면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공매도 재개가 이제 보통 이제 롱숏 운용하는 운용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걸 사고 고평가된 거를 공매도 쳐버리고 이런 형태로 공매도 치는 펀드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매수 대상이 되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올랐던 종목 팔고 전차 군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장주 흐름 바뀌면서 지수는 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이제 어떤 장이 될까요? 2003년도 이후에 그때 중국의 어떤 그 전 세계 공장을 짓는 어떤 상황이 되면서 그때 조선,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그리고 저 해운 이런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장기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의 주도주들이 그냥 쭉 가는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슈퍼사이클 어쩌고 하는 것들이 또 살아나서 또 자동차, 전기차 모멘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자동차 전차 군단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큰 추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공매도 재개가 이제 수급의 어떤 주도주의 변화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것도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지난주 뭐 증시 조정 같은 경우는 명분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활동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 뭐 반도체 부족에 현대차 주가가 하락하고 증시가 밀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부담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핑계고, 왜냐하면 제조업 지표 부정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확장 국면이고 반도체 부족이 뭐 올해부터 내년 2, 3년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냥 핑계고 그동안은 이제 올랐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은 불편했던 거 아닌가? 걱정했던 게 아닌가? 3,200, 1,000에서부터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주도주들이 여기서 자꾸 못 올라가는 거 봐서는 이게 고점 아닐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200만 가면 계속 흔들잖아요. 코스피가. 예, 그러면서 이 흔들림을 통해서 어쨌든 종목들은 가격 부담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가격 부담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코스닥가 한 세게 맞으면 이틀, 자잘하게 맞으면 일주일 정도 더 밀리면 과매도권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양상이 다 120 언저리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 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번 주 넘어가게 되면 조정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 누리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강세였는데 가격 부담이 덜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 종목군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정돼 있어서 이제 뭐 신중해질 수는 있는데 고용지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예, 연준이 FOMC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부양 의지가 확인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그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진 않잖아요. 비농업 일자리 한 90만 건 정도, 실업률 5.8% 예상하는데 예를 들어 비농업 일자리가 150만 건이 나오고 실업률이 5.5% 이하로 뚝 떨어지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실적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백신 공급도 속도를 앞으로 낼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지만 실적이라든가 경기 봐서는 이제 추가 상승 동력도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이 과연 뭔데,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올라가지? 근데 이거는 지금은 완전한 경제 재개방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국내 소비도 정점이 아니에요, 지금이. 예.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기업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라면 이런 어떤 국면에서는 작년도보다는 분명히 탄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숨고르기 하고 올라갔다 숨고르기 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 될 거다. 작년도만 못한,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이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뭐 추세로 지금 매도할 동기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지분율 자체가 되게 낮아져 있어요. 하도 많이 팔아서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순매수한 게 몇 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줄여져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할 동기가 그렇게 세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 확실하게 매수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매도 재개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부담, 그리고 이제 신용, 그러니까 코스닥 한번 흔드니까 1,600억이 하루에 신용 물량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형태로 신용 물량이 터지면서 1,000종목 넘게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흔들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추세보다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철강화 건설이 주 후반에 이제 오후장 들어서 밀려버리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급이 4월에 셌던 종목에서 눌렸던 종목으로 넘어가는 건지 일시적인지 어쨌든 주주에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종으로 보면 추세가 제일 센 건 운수창고예요. 운수창고 업종이 10주 연속 올랐거든요. 예, 10주 연속 올라갔고 4월에 가장 강한 업종은 철강 업종이었습니다. 한 16%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 외에 이제 금융건설, 증권화학이 8% 정도 올라갔고 IT와 자동차, 의약품 업종은 하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구도로 그냥 갈 거냐, 아니면은 공매도가 시작되면서 이 구도가 뒤집어질 거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이제 ADR이 아직까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 하락 시 이제 과매도권으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뭐 추세 반전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선 조정 받았던 실적이 좋은데 선 조정 받았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신용 잔고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시장 전체로는 신용이 올라 있는데 종목들별로는 신용 잔고가 좀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도 또 변화는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은 제가 또 그날 또 내용을 정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텔레그램 채널 지금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뉴스라든가 이런 거 전달해 드리는 건 아예 안 하고,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들만 올리고, 또 시장이 급변할 때는 왜 빠지는지 그걸 코멘트 넘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거의 검색하는 데다가 이제 SHMSTORY, 시황맨의 SHM, 시황맨 이니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SHMSTORY, 이거 이제 검색창에 넣으시면 제 이제 텔레그램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뭐 오시면 더 좋은 정보들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또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